이 기업의 그 철학과 연결되지 않은 행동 외의 다른 것들은 모두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미션에 맞춰서 기업들이 이끌어져 왔다. 이런 방식들이 결국은 다 불안과 위기를 이기고 이제 살아남은 비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찝판사의 이가희 대표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가희입니다. 뭐 제 자랑이지만 그 대한민국 1호 북튜버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네. 빨리 시작하셨어요. 제가 책을 소개하는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유튜브에 책 읽어주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네. 제가 또 열심히 못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럴 거면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기업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기업 리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업 리뷰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기업이라든가 큰 기업들 중심이 아니라 정말 특색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 그 셀렉트 하는 거 보고 이분 컨셉 좋다. 그거 보고도 제가 좀 뭔가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이 기업 잘하는 것 같은데 요즘 떠오르는데 어떻게 하지? 네, 이렇게 궁금한 기업들을 좀 계속해서 뭐 유튜브나 라디오 같은 데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유튜브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기업 읽어드립니다. 이 책으로 지금 또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모시려면 책을 출간하셨을 때 초청을 해드려야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저 불러주시면 언제라도 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부제가 불황을 이기는 기업의 특징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제가 지금 여기 소개하고 있는 기업들은 제가 지금 150개가 넘는 기업을 소개하면서 저의 최애 12개의 브랜드를 소개를 했는데요. 아하. 이 기업들이 제일 나중에 생긴 게 2008년 에어비앤비고 그 전부터 뭐 90년대부터 더 오래된 기업도 있고 아주 오래된 이제 기간 동안 경제적 위기도 있고 팬데믹도 다 넘어오면서 뭐 어떻게 하면 이 기업들이 그 와중에도 살아남았지 하는 특징들을 오늘 한번 꼽아봤습니다. 아하. 지금 이제 신년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만나는 기업의 대표님들도 다들 걱정이 많으세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경제 너무 안 좋고 올해가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실제로 2025년 1월에 전 산업 기업 심리 지수가 84.9로 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기업 심리 지수는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낮으면 안 좋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다들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불황을 이기려면 어떤 전략을 지금 구사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되실 텐데요. 아무래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있죠. 가성비입니다. 가격 전략을 아마 대표적으로 많이들 꼽으실 텐데요. 저희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가격을 내세운 기업들이 많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당시에 천원김밥, 원조김밥이 등장했던 김밥천국, 여기에 줄 굉장히 많이 섰죠. 그리고 2000년에 서영필 회장이 이제 만든 미샤가 있었는데요. 이 미샤가 처음 3,300원 화장품을 내놓으면서 이 당시 굉장한 공전의 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원가를 다 줄이겠다 해가지고 박스도 없애고 제품 설명 같은 것들을 제품의 자체에다가 인쇄를 해버리고 모든 원가를 절감하면서 3,300원 화장품을 선보여서 또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세 번째 그림 보면은 아스코 이븐 플라자라고 돼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나요? 다이소의 전신입니다. 이 다이소가 아성 다이소라고 지금 현재 돼 있잖아요. 아시아에서 성공하겠다라는 이 아성 다이소의 아성에서 아스코를 따왔고요. 이분은 균일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천원 균일가 샵을 이제 했던 거고 아스코 이븐 프라자라는 이름으로 이게 처음에 너무 이름을 어렵게 지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이소로 바꾸는 이제 계기가 됐는데요. 어쨌든 이 다이소의 전신 우리가 이거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이 아스코 이븐 프라자도 4년 만에 100호점을 달성합니다. 왜냐면 이 아스코 이븐 프라자가 등장했던 시점이 1997년 5월이었거든요. 그해 11월에 외환위기가 터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스코 이븐 프라자에는 타이밍이 좋았던 겁니다. 타이밍이군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뭐 4조 원 하는 다이소의 토대가 이 당시에 마련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애슐리라는 브랜드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이랜드의 외식 브랜드였는데 이랜드가 또 가성비 브랜드들로 유명하잖아요. 2000일 아울렛, 킴스클럽, 뉴코어 같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유통점 안에 이 9,900원 뷔페인 애슐리를 오픈하면서 2000년대에 애슐리로 또 굉장히 한번 히트를 일으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 불황 시대에 등장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슈가 됐던 가성비 브랜드들입니다. 근데 요즘 이게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아스코 이븐 프라자의 다이소가 요즘 뷰티 업계에서 또 굉장히 혁신을 일으키고 있죠. 요즘 다이소 들어가면 이게 지금 1층 매장의 모습인데요. 마치 올리브영 같죠? 네. 굉장히 한 켠을
사실 화장품 코너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다 핫하게 품절 대란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쪽에 보이는 그 제품은 VT 코스메틱의 리들샷이라는 제품인데요. 올리브영에서 49,000원에 팔리는 제품을 이렇게 그냥 스틱에 비닐 포장을 해가지고 10개를 집어넣어서 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도 써봤는데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또 가성비템으로 굉장히 지금 다이소가 화장품에서 급부상하면서 올리브영을 위협하고 있죠. 또 있습니다. 아까 저희 살펴봤던 애슐리, 이게 2000년 당시에 9,900원에 나왔는데 지금은 딱 10,000원 한 장이 더 붙었습니다. 19,900원에 평일 런치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요즘 점심 물가 다 10,000원 넘어가잖아요. 거기에 커피 한 잔 마시면 뭐 16,000원, 17,000원 되는데 애슐리에 가면 여기 뭐 200가지 샐러드 그리고 뭐 연어 뭐 이런 거부터 해가서 굉장히 많은 음식을 맛보고 후식까지 맛보면서 19,900원에 누릴 수 있으니까 애슐리가 요즘 다시 또 엄청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0호점을 넘어서 지금 아웃백보다도 더 많은 매장 수를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이 애슐리가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이 다시 가성비템으로 돌아오면서 요즘 같은 불황에 곽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래 불황일 때는 가성비템이 잘 되지 하면서는 또 많이들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IMF가 벌써 28년 전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최근의 성공 방식은 이겁니다. 2025년의 불황은 단지 가성비만으로는 안 된다. 아하. 바로 철학이 있는 기업이 살아남는다 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여러 이제 기업들을 소개하다 보니까요, 백문이 불여 일견,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잘하고 있는 브랜드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외식 브랜드 치폴레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 갔었는데 미국에 딱히 미국 음식이다 할 만한 게 없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저는 가장 맛있었던 게 사실 좀 치폴레이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약간 이제 신선한 샐러드가 있으면서도 또 자극적인 그런 소스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이제 제 입맛에는 좀 맞았는데 제가 이거를 딱 먹어보고 와 이거 한국에 왜 안 들어왔지? 아하. 가져가고 싶다 아하. 해서 한국에 오자마자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라이센스 해가지고 내가 가져올 수 없나? 아하. 근데 이미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엄청 많아가지고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치폴레 국민 청원이 올라왔어요. 치폴레를 도입해야 된다. 그 정도로 이제 한국인들이 사랑하고 또 유학생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왜 우리는 잘 모르지?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근데 치폴레가 미국에서 얼마나 대단한 브랜드냐? 가장 이제 빠르게 성장 중인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맥도날드, 스타벅스에 이어서 3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4위가 누구냐라고 보면은 얌 브랜즈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KFC, 피자헛도 갖고 있고요. 타코벨도 갖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외식업 브랜드가 다 모여있는 얌 브랜즈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위는 레스토랑 브랜즈 인터내셔널. 이 회사는 뭐 버거킹, 파파이스, 팀홀튼 같은 요즘 한국에 들어오기도 한 이런 여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브랜드들보다도 굉장히 높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성장세가 여기 옆에 이제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맥도날드 피에로 옆에 이제 보시면은 성장률이 14.2% 두 자리예요. 여전히 작년에도 이렇게 두 자릿수로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 정도 시가총액이면 한국에서 치폴레보다 시가총액이 큰 것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뿐입니다. 단일 브랜드 하나로 3,400개의 매장만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다음으로 이제 한국으로 비교를 하면 큰 기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 우리는 모르냐? 아직 한국에 안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이 한국에 안 들어온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신선한 재료를 소싱하기 위해서 근처 로컬 지역에서 수급하는 전략 때문입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제 살펴보겠고요. 창업 스토리부터 보면 1993년에 스티브 헬스라는 이 남자가 아버지에게 9,500만 원을 빌려서 멕시칸 푸드 매장을 내게 됩니다.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셨듯이 멕시칸인데 이게 미국식 멕시칸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멕시코 오리지널은 굉장히 맵고 강한 맛인데 미국식은 치즈도 많이 넣고 달고 그래서 조금 더 햄버거에 가까운 입맛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당시만 해도 타코를 서서 먹는 타코 스탠드 바는 우리나라 카페만큼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1962년에 등장한 타코벨입니다. 그래서 타코벨이 이미 미국에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었는데요. 치폴레는 한 끗 달랐습니다. 바로 이 서브웨이처럼 직접 고를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공장의 조립 라인처럼 지금 서브웨이
파스토리에서처럼 먼저 빵 고르고 또띠아 고르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재료들 콩, 쌀, 고기, 야채 이런 것들을 직접 골랐고요. 근데 이때 모든 재료는 신선하게 유지를 했고 또 칼로리를 표시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긴 하지만 매장 분위기는 패스트푸드보다는 좀 좋게 네. 그리고 재료나 음식의 수준도 좀 고급으로 유지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좀 잘 나갔는데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있었으니 이 1999년에 아까 그 엘스가 잡지에서 이 공장식 사육시설 팩토리 팜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됩니다. 아하, 이거 문제 한참 됐었죠. 맞아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당시 먹거리 문제가 또 뜨거워지면서 같이 좀 부각된 이슈기도 한데요. 우리가 먹는 고기는 이제 깨끗한 모습만 보니까 잘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좁은 우리에 갇혀서 사료가 거의 투여되다시피 하면서 이제 사육이 되고요. 그 사료 안에는 항생제가 들어갑니다. 이 항생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도 있고 이제 질병에 걸리지 않는 그런 항생제들이 있는데 이게 고기를 통해서 인간에게 들어가게 되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또 우리도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는 이제 문제들도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일단 뭐 위생이나 뭐 이런 동물들의 스트레스가 우리한테도 그대로 오는 이제 단점이 있는데요. 이걸 본 스티브 엘스는 치폴레의 비전으로 푸드 위드 인테그리티 아하. 진정성 있는 음식이라는 비전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우리에 갇힌 돼지들이 아니라 자연 방목하고 헛간에서 자는 고기를 쓰겠다. 그리고 이에 부응하는 농장들만 우리와 체인을 만들어서 성장을 하면서 같이 가겠다라고 하고요. 또 이 신선한 재료를 조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역 경제에 있는 농장과만 결연을 하겠다. 근데 사실 이게 350마일, 560km예요. 우리나라 전역을 커버하는 그런 하나의 구역 권역에서 이제 조달이 되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또 친환경 정책도 펴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들어오는 모든 냅킨이나 뭐 포장재도 다 생분해되는 거 재생된 용지로 쓰고요. 또 뭐 쇼파 같은 것도 선인장 가죽 같은 걸 만들면서 굉장히 친환경 정책을 펴니다. 냅킨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냅킨은 전생에 전기 명세서였을 수도 있고 또 표백하지 않은 종이로 만들었으며 90% 재활용됩니다. 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요. 1998년에 맥도날드가 치폴레에 투자를 합니다. 약 4,200억 원을 투자를 하는데요. 이 자금을 바탕으로 치폴레는 본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고 매장이 2,600개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이건 좀 비환인데요. 맥도날드랑 치폴레는 너무 성격이 안 맞아서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맥도날드가 너네 성장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돼. 공급 체인 바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했는데 치폴레 대표가 이거 굉장히 거부를 하면서 이제 둘이 갈등이 있었고 맥도날드는 치폴레가 상장하는 순간에 모든 지분을 다 빼게 됩니다. 근데 이때 4-5배의 수익을 이제 거두면서 맥도날드도 나쁘지 않은 투자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치폴레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2015년부터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노로바이러스에 캘리포니아에서 98명이 걸리기도 하고 또 미네소타주에서는 64명의 식중독이 걸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2-3년간에 굉장히 연달아서 일어납니다. 이게 사실 진정성 있는 음식이라는 걸 계속 강조해왔던 치폴레였기 때문에 이런 걸 사랑했던 소비자들은 크게 배신감을 느끼고 이제 치폴레에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주가가 63%나 뚝뚝뚝뚝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프리 쿠폰, 뭐 브리또 공짜 쿠폰을 730억 원어치나 배포했지만 이 공짜 쿠폰을 뿌리는 것만으로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 주요 발생했던 원인은 재료의 수급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라고 해요. 로컬에서 재배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다라는 방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 치폴레에 구원 투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2018년에 영입된 브라이언 니콜이 등장하네요. 맞아요. 드디어. 요즘 최근에도 가장 핫한 인물 중에 네. 하나인데요. 이분은 원래는 이제 P&G에서 프링글스의 맛을 개발해서 프링글스를 또 한번 이렇게 주저앉았던 프링글스를 일으킨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그전에는 아까 우리 살펴봤던 얌 브랜즈에서 피자헛도 살려내고 또 타코벨도 살려냈던 이 심폐소생술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분을 타코벨이라는 경쟁사에서 치폴레로 영입한 건데요. 이분이 와서는 우리가 지금 쿠폰 풀릴 때가 아니다. 본질부터 바꿔야 한다 하면서 경영진을 전면 교체하고 본질부터 바꿉니다. 그래서 위생 관련된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는데요. 1,700개의 매장을 전수조사해서 위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100개의 지점을 폐점시키고요. 또 매장을 5-6곳 단위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재료 유통 관리를 굉장히 근본적으로 혁신적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를 다변화하는데요. 이 건강을 찾는 사람들이 주로 치폴레에 오다 보니까 키토 메뉴, 뭐 저탄고지, 비건 메뉴 이런 것들을 좀 다양화하면서 그 MZ세대의 입맛을 사로잡았고요. 또 이때 하나 잘했던 게 디지털 주문을 강화합니다. 이 팬데믹이 오기 전부터 이제 만들었던 건데
건데 배달을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원래도 치폴레는 줄 서가지고 주문을 해야 네. 되는데 점심시간에 매장이 붐비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의 주방인데 한쪽 매대는 워크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한쪽에는 아예 배달 전문으로 해서 이 두 개를 이원화시킵니다. 아하. 그래서 이 배달 대기 라인을 평균 10분 이내로 줄이는 방식도 이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다 디지털로 모바일로 주문할 수 있게끔 바꾸면서 이미 디지털 경쟁력을 일찍부터 갖추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브라이언 포츠는 치폴레를 성공적으로 회복시킨 결과로 2019년을 빛낸 기업인의 포춘에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브라이언 니콜이 온 이후로는 특히 식품 관련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본질에 집중해서 이 예전에 사랑받던 이유를 되찾는데 집중한 겁니다. 최근에 이 브라이언 니콜이 스타벅스를 구원투수로 또 갔거든요. 그날 스타벅스의 주가가 21% 급등했고 치폴레는 그날 12%가 빠집니다. 아주 핫 뉴스였죠. 작년 여름에. 맞아요. 그만큼 이 브라이언 니콜이 치폴레에 와서도 굉장한 성장을 이뤄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치폴레는 현재 미국에 3,400개의 매장을 두고 여전히 두 자릿수의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본질적인 개선도 중요했는데 치폴레가 그럼 왜 잘 됐냐 하는 이유를 좀 뽑아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 치폴레는 젠지, Z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외식국 브랜드로 뭐 2위, 3위 이렇게 꼽히는 브랜드예요. 근데 이 젠지가 최근에는 노 너겟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너겟을 소비하지 않는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인스타그램이 있었어요. 항상 외모 관리를 하고 또 건강하게 운동을 해서 이런 멋진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하는 세대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제 콜라와 술을 먹더라도 무설탕을 먹죠. 그리고 항상 먹는 것도 건강식을 챙기면서 이제 먹는 것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2017년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햄버거 브랜드, 예전이었으면 버거킹, KFC, 맥도날드였겠죠? 네. 현재는 아닙니다. 최근에 3대 버거는 쉐이크쉑, 그리고 파이브가이즈, 인앤아웃입니다. 아하. 네, 이 중에 쉐이크쉑이랑 그 파이브가이즈는 한국에도 들어오면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였죠. 그런데 인앤아웃과 치폴레는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서 유기농으로 자란 가장 신선한 재료를 조달한다는 원칙 때문에 이게 좀 들어오기 어려운 브랜드인 겁니다. 그래서 치폴레도 이 계속해서 건강한 재료를 강조를 해왔는데요. 고객들을 추첨을 해서 이렇게 농장 방문 같은 걸 계속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좀 돼지들이 자연에 방목돼 있죠. 이렇게 굉장히 자유롭네요. 네, 이렇게 풀을 먹은 건강한 돼지들을 우리는 음식으로 만든다. 이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온 겁니다. 그리고 또 지속가능 보고서, 친환경 이런 것들을 꾸준히 강조해왔는데요. 실제로 2022년에 이게 지속가능 보고서를 낸 건데 여기 보면 현재도 총 에너지의 40%를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고요. 난방이라든지 또 요리를 하는 화덕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100% 전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고요. 생분해성 플라스틱 그 식기를 사용한다든지 이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들의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출시된 제네레이션즈라는 책에 따르면요,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었는데 여기에 2010년대 이후에 출생한 알파 세대의 특징은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 알파 세대는 친환경, 지속 가능한 지구,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지구 환경과 이런 공동체, 인류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가치를 높게 평가받게 될 거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치폴레가 계속 사랑받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제가 이제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12개의 기업,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크록스, 한국 기업으로는 다이소, 빙그레, 샘표, 그리고 이제 뭐 블루보틀, 아크테릭스, 다이슨, 룰루레몬, 에어비앤비, 파타고니아, 이솝, 치폴레까지 이런 이제 기업들의 공통점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 저는 한번 3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웨이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사실 다 처음에는 야 그거 아니야, 그거 하면 잘 안 돼 라고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누가 뭐래도 묵묵히 나의 길을 가는 이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대표들을 보시면 아티스트 성향이 강한 대표들이 많아요. 뭐 문학에 심취해 있다든지 이제 철학에 심취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기 고집이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좀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요, 코스트 커팅입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도 그 가성비 얘기했잖아요. 연결되는 부분인데 핵심만 남기고 불필요한 요소는 모두 제거합니다. 예를 들면 이솝 같은 경우는요, 이솝이 제품이 나왔을 때에도 이솝도 패키지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제품을 깔끔한 헬베티카 폰트로 이렇게 앞에는 타이틀이 써있고 뒷면을 보면 제품 성분이 써있죠. 이솝이
판매하는 병들은 거의 다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핵심만 남겼는데 특히 마케팅비를 안 씁니다. 근데 이솝은 이걸 어디에 썼냐면요. 각각의 매장에 가장 이제 특색 있는 인테리어를 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이솝 매장들, 시그니처 매장들을 가보시면 부산은 굉장히 파란 바다를 테마로 그런 소재들, 바다와 관련된 소재들로 매장을 꾸며놨고요. 제주도를 가보면요. 해녀들이 쓰는 이 부표 같은 거 있죠. 이거를 재활용해서 그 부표가 주황색이니까 주황색을 또 테마로 이런 이제 해녀들을 소재로 또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매장마다 특색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마케팅비를 안 써도 그 사용자들이 그 매장에 가서 와, 여기 제주도는 이런 특징이 있네요. 부산은 이런 특징이 있네요 하면서 다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다른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고도 우리의 핵심은 로컬의 친화적인 정책이야 라는 데에 집중해서 다른 비용들을 제거한다. 이런 특징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미션 드리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 마이웨이하고도 연결이 된 건데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회적 미션이 명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모든 행동들이 바로 이 철학에 얼라인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코스트 커팅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 기업의 그 철학과 연결되지 않은 행동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미션에 맞춰서 기업들이 이끌어져 왔다. 이런 방식들이 결국은 다 불안과 위기를 이기고 이제 살아남은 비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가인지가 굉장히 대표적으로 미션 드리븐 기업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제 가인지도 이 불황에 아주 강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느꼈던 이 공통점 인사이트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업 읽어드립니다. 이 책이 시중에 지금 나와 있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점에 가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제 저희가 게스트로 모시면 여러분들도 자세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게스트가 출간한 책 정도는 한번 읽어보는 재미 누리시면 좋겠네요.